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최요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에 하는 주제하고는 약간 AI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AI나 이런 자율제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응용해야 될 컨텐츠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 복잡하고 나름 까다롭고 나름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기업의 수요가 꽤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이런 환경 규제 관련해서 이해가 있으신가요? 전부 다 AI 쪽이신가요? 혹시 환경 규제에서 난 들어봤다. 시범이 뭔지 어느 정도 안다.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한테 30분 정도 주어졌는데요.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 환경 규제 중에서 CRMA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그리고 시밤이 되겠습니다. 시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정부에서 이제 대응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그거 발표 자료를 준비하시는 박사님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가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 자료를 먼저 좀 받아왔거든요. 대신에 다 받아온 건 아니어서 여기서 조금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 정부 합동 세미나에서 또 참석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 규제가 꽤 많습니다. 혹시 이 중에 몇 가지나 아실까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른쪽 위에서 왼쪽 위에서부터 ROHS 들어보셨을까요? WEEE 우리나라에도 있죠. 에너지 라벨링 그 다음에 에코 디자인이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배터리 규제 요새 좀 핫한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콥 3 관련해서 ELV 규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개정이 진행되고 있고 비히클 디지털 패스포트라는 것들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또 이쪽 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연비 라벨링이 있고요. 유로라고 해서 엔진 이제 규제가 따로 있죠. 이오리치, 살생물제, 푸드 컨택 머티리얼, 오존층 파괴 물질, 그 다음에 화학물질의 분류, 라벨링, 포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유, 그 다음에 차량의 CO2 배출 규제, 타이어 라벨링, 패키징, EU ATS, 그 다음에 비재무 정보 공개 요구사항, 뭐가 되게 많죠. 이런 규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규제를 만족하지 못하면 한 두세 가지가 안 됩니다. 큰 문제가 생기진 않고 그냥 제품을 EU로 못 보냅니다. 또는 EU에서 제품을 우여곡절 끝에 보냈는데 시장감시 당국에 걸리게 되면 벌금을 맞습니다. 아니면 이런 거에 맞추지 못하면 기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벌금이 전 세계 매출액의 5% 막 이렇게 때리는 규제도 있습니다. 재미있죠? 예.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수해야겠죠. 이게 예전에 품질이나 안전하고 좀 달라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규제가 나오고 있고 오른쪽 녹색은 제정은 됐으나 이행 법령이 안 나와 있거나 아니면 제정 과정에 있는 그런 규제들입니다. C방 같은 경우에 이제 제정은 됐죠. 이행 법령이나 전환 기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CRMA도 아직 그러니까 공포되지 않았고 에코디자인도 공포되지 않았고 안 됐고 요건 공포됐으나 이행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텍소노미 혹시 들어보셨나요? 텍소노미 안에도 스콥 3가 들어있습니다. 왜냐면 탄소 발자국을 요구하니까요. 산업별로. 그럼 산업이 몇 종이냐? 한 60종이 넘습니다. EU 텍소노미는. 우리나라하고 약간 숫자가 달라요. 자, 이런 것들이 환경 규제인데 저는 이제 환경 쪽에서 왔기 때문에 환경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또 여기 와 계신 분들 백그라운드가 AI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어떤 솔루션들이나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걸 어떻게 담을지 생각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MET 매트릭스라고 해서 1997년에 이 분이 이제 제시한 건데 규제는 보통 자원을 재활용하게끔 규제합니다. 낭비하지 않게. 여러분 아마 확대 생산자 책임 제도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자원순환법이나 아니면 일회용품 재활용 이런 게 다 저런 머티리얼에 관한 규제고요. 에너지에 관한 규제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에너지 라벨링 뭐 이런 규제가 되겠습니다. 톡시서티 독성물질, 화평법, 화관법, 배출하고 관련된 환통법 이런 것도 배출 독성물질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규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규제를 매핑을 해보면 CRM에는 핵심 원자재라는 법이군요. 크리티컬 로 머티리얼이라는 건데 이건 생산 단계에서 그 머티리얼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것도 들어있지만 크게 보자면 사용 단계에서 소재 관련해서 재활용, 패키징 재활용을 시키고 있죠. 폐기 단계에서 이 전기 전자제품의 자동차의 65% 이상을 재활용시키라는 규제가 ROHS ELV입니다. 그다음에 생산 단계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이고 남은 걸 가지고 서로 배출권 거래해라가 EU ETS가 되는 거고요. 사용 단계에서 친환경적으로 설계하고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라벨링을 붙이라는 게 사용 단계 에너지 관련된 규제들입니다. 이런 규제들이 있는데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면 1시간으로도 부족하니까 넘어가서 결국 뭘 보라고 하는 거냐면 공정 안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있으면 종류별을 다 추적하라는 겁니다. 공정 안에 에너지를 쓰게 되면 그게 석탄이 됐든 석유가 됐든 열이 됐든 스팀이 됐든 다 추적을 하라는 겁니다. 그 공정 안에 루브리칸트를 쓰든 장갑을 쓰든 간에 부자재를 쓰게 되면 다 추적하라는 겁니다. 그 공정에서 만약에 CO2가 나온다. 측정해서 추적하라는 거고 메탄이 나와서 추적하라는 거죠. 뭐 HCl 렌트를 뭐내든 난 상관없어. 일단 다 추적해봐. 그다음에 폐기물이 있으면 그게 지금이야 뭐 저기 우리 폐기물 여기 뭐 폐기물 창고 꽉 찼거든요. 요거 그냥 들고 가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의 성상을 분리하고 그게 지정 폐기물인지 뭐 일반 폐기물인지 분리한 다음에 얼마나 나가는지 이런 거 다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제품을 만들었고 부산품이 나오면 이게 가외수비라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품질도 잘 관리해가지고 더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라고 하는 것들이 EU의 이런 규제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하고 관련해서 다 이 규제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그림은 이제 저는 전공이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전과정 평가라는 걸 전공한 사람인데 저희는 이제 공정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저희는 보험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물론 보험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보험 안에서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에너지, 부자재, 원자재 이렇게 다 분류해가지고 원자재끼리 이렇게 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공정을 운영하시는 분들 배출물, 폐기물 잘 신경 안 쓰십니다. 저희는 신경 써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런 것들 다 신경을 쓰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우리나라 규제 같은 것들을 봐도 제품에 대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제품 규제는 있어요. ROH, WEEE, ELV, ERP, 에너지 라벨링, 배터리 다 제품 규제예요. 그리고 이외에도 공정 규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화관법이죠. 그런 이제 공정 관리한 법이 있는데 EU ETS, 세배속 우리나라의 화관법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된 공정 규제들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규제를 심하게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경우엔 EU보다 더 세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규제를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완제품을 규제했더니 완제품을 제조하는 곳에서의 문제가 될 것들을 다 서플라이 체인으로 넘겨버립니다. 우리 공정에서 빼는 거야. 나는 안 걸려야 되니까. 나는 안 걸려야 되죠. 넘기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기업만 이제 중견기업도 해. 그랬더니 중견기업이 또 어떻게 하냐면 또 서플라이 체인에 또 넘깁니다. 계속 넘기다 보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다 친환경적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원자재는 또 다른 나라에서 오거든요. 결국 오염이 발생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제3국으로 이전된 거죠. 정말 친환경이 됐느냐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제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그럼 이 정의롭지 못한 환경을 누가 이용하고 있느냐? 중국이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이제 사실 이런 환경오염을 우리나라도 조금 내면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환경오염을 줄이려면 시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서 단가가 비싸지는 거죠. 중국은 법이 있지만 법 위에 이제 뭐 그
좀 더 심하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뭐 관리상의 이유로 인해서 법이 잘 적용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EU는 어떻게 했냐면 계속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기업들한테 기술을 강화시킵니다. 얘네들 기술을 강화해야 돼. 그래서 친환경적인 사회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야 돼. 계속 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원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점점 기술이 좋아지니까 원가가 떨어지긴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이제 가격 격차가 생깁니다. 이건 이제 포터 가설이라는 가설인데 이제 규제를 세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나중에 이제 그 비용을 초과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뭐 그런 가설이고요. 자, 그래서 스콥 3 환경 규제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스콥 3 환경 규제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스콥 1, 2는 혹시 정과정 평가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신 분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정과정 평가라고 하는 거는 여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환경 영향이 발생하는지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저는 보이는데. 저는 보입니다. 저는 보여요. 환경 영향이 발생하는 게 보여요. 어떤 의미이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환경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사지 않았으면 또는 제가 지금 전원을 켜놓지 않았으면 물질이 소비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에너지하고 CO2 발생했습니다. 이걸 다 쓰고 나서 폐기할 때도 분명히 환경에 이 안에 중금속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요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계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결회계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회계를 하진 않아서 잘 모르는데 우리 회사에만 재무제표가 있는데 거기 자회사로 뭐 얼마를 출자했다. 그러면 그 출자를 가지고 자회사에서 재무제표가 있는데 연결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영향력 안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회계적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기법을 그대로 제품에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여기 이제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뭐 탄탈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 앞에 가면 그런 업체들이 환경 영향 낸 것까지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걸 버렸을 때 어디서 재활용을 하면서 CO2를 내는지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재밌죠? 이제 그런 방식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스콥 3라고 해가지고 업스트림 스콥 3 에미션, 다운스트림 스콥 3 에미션. 이 업스트림이라는 게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겉에 케이스를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조립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케이스를 구매한 데서 얼마나 환경 영향을 냈는지 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개념이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단 공급망에서부터 내가 어떤 물질을 쓰니 카스 넘버 기준으로 해가지고 MSDS를 만들어서 뒤로 넘겨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유통하는 사람이 다 붙여가지고 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앞단에서 앉아서 못 내면 내가 유통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니네 카스 넘버 해가지고 MSDS 나한테 줄 수 있어 없어? 못 줘? 그럼 나 니네랑 거래를 못해. 그러면 그 업체는 이제 공급이 불가능해지니까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스콥 3 규제가 됩니다. 규제들 몇 가지만 더 볼게요. MAC 다이렉티브라고 있습니다. 모터 에어 컨디셔너 다이렉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의 얘기겠네요. 운송 차량에 보면 다 그 에어컨들이 들어갑니다. 에어컨들 안에 들어보면 이제 F가스 그러니까 불소가 들어가는 형태의 냉매를 쓰는 가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쓰게 되면 그 가스를 만드는 데서부터 버리는 데까지 다 추적하라는 게 저 MAC입니다. 리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RHS죠. 그리고 WEE가 있습니다. 요 F가스는 요 F가스 디렉티브의 차량형 규제인 거고, 운송수단. 요건 이제 모든 F가스에 대한 규제가 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텍소노미 레귤레이션. 우리나라는 텍소노미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냐면 원자력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국내에서는 이슈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왜 그게 들어가고 빠지는지 중요한 게, 왜 텍소노미에 원자력이 들어가고 빠지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러냐면 텍소노미는 자금 운용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자금을 운용을 하는 데 있어 친환경적인 산업에 투여해야 된다는 기준이 선다면 텍소노미가 기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EU에서. EU에 가면 Sustainable Growth Finance라는 법이 있습니다. 지속가능 금융법인데 그 법에서 이 법으로 인해서 조성되는 자금을 투자할 때는 텍소노미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이 안 들어가게 되면 원자력에 대해서 정부 지속가능 이 펀드가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이슈들이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EU 자체적으로 이제 유러피안 클라이밋 로라고 해서 유럽의 이제 기후에 관한 법이 있는 거고, 이건 탄소 중립 목표에 관한 거고, EU 내에는 EU가 27개 정도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는 다 나라별로 전력망이 좀 다릅니다. 좀 친한 나라들끼리는 전력망이 연결된 데도 있는데, 보통은 기본적으로 고유 전력망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나라마다 전력 그 믹스라고 하죠. 믹스가 다르고, 그 다음에 단가도 다르고, 뭐 전력의 품질도 다르고, 그래서 경쟁력이 안 좋더라. 그리고 통합에 장애가 된다. 그래서 EU는 지금 싱글 마켓 팔러시라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에너지 네트워크 통합하는 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BAM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있고요. 예, 또 많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스콥 3 관련해서 뭐 더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는 전 이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치, 이건 화학물질에 대한 스콥 3 규제고요. 이거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스콥 3 규제고, 그 다음에 메탄. 원래 우리가 CO2 온실가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 EU에서는 메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메탄에 대해서 생산되는 것에서부터 유통, 사용, 폐기까지 추적해서 보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CRMA나 ESPR, CRMA는 뒤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ESPR이라는 게 이제 에코 디자인 for Sustainable Product Regulation이니까 지속 가능 제품에 대한 에코 디자인 규제가 되겠네요. 요런 이제 규제들이 환경 발자국, 탄소 발자국을 요구합니다. 역시 스콥 3고요. 요게 제일 재미있고 제일 골 때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규제라고 생각하는데,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뭐 그렇게 될 텐데, 어떤 거냐면 A라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B라는 기업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A라는 기업은 굉장히 건전한 기업이에요. 친환경적이고 아주 사회적으로도 뭐 아동노동, 강제노동이 없어요. 그리고 뭐 지배구조도 건전한 거죠. 근데 나만 건전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니네가 계속 안 좋은 B기업의 제품을 사주니까 B기업이 아동노동하고 강제노동하고 분쟁광물 사들이고 환경오염하고, 야, 이거는 너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가 구매를 책임있게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네가 앞에 있는 애들 실사를 해. 아동노동을 하는지 강제노동을 하는지 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지 아니면 어디 독재자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의 규모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전담 인력을 둘 수 있을까요? 한 100명 정도면 전담 인력 둘 수 있을까요? 기업이? 한 1000명 정도 되면 둘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이제 뭐 S전자, 뭐 L전자 한 5만 명 이상대 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거 대응하기 위해서 많이 배치 못 하거든요. 결국은 누군가 솔루션을 제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제3자 검증이 붙기 때문에, 제3자 검증이란 말은 이제 회계법인이나 컨설팅 또는 검증기관에 이제 감사가 따라 붙는다는 얘기인데, 미스 나면 누가 책임지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미스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도와주셔야겠죠.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CRMA인데요. CRMA는 이제 Critical Raw Material이라는 규제입니다. 핵심 원자재라는 건데 시작은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때문에 그렇고, 중국이 전 세계 희소금속의 한 60% 이상을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센카쿠 제도 관련해 가지고 일본하고 분쟁이 있었을 때 중국이 히토류 안 판다고 하니까 바로 일본이 꼬리 내렸습니다. 그런 이슈들 때문에 EU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야, 우리나라는 EU는 중국에 70% 가까이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거 안 판다 그러면 우리 어떡하지? 이제 요 계산이 선 거죠. 그러면 어떻게 WTO 체제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피해 가지고 중국으로부터 좀 독립할 수 있을까?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까? 그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보시면 숫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총 전략원자재 18종하고 핵심원자재 34종 이 두 개가 전략원자재 안에 핵심원자재 안에 전략원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로는 34종이고 이 34종의 핵심원자재에서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생각하신 히토류, 여러분 생각하신 연구자산 안에 드는 희소금속,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좀 비싸 보인다 뭐 그런 금속, 산업적으로 중요해 보인다 그런 금속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EU 안에 최소 10% 정도는 영내에서 채굴 하겠다. 그게 아무리 환경에 부담이 가더라도. 그 다음에 EU 안에서 외부에서 수입한 그 스크랩하고 채굴한 거하고 합쳐가지고 EU 소모량의 40%까지는 EU 안에서 가공을 시키겠다. 아무리 환경부가 발생할지라도. 그리고 최소한 EU에서 쓰는 물량이 여기 10%라고 하는데 25%가 맞습니다. 25%까지는 EU 안에서 재활용을 시키겠다. 그래야지 일단은 이제 재활용하고 영내축을 합치면 한 35%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이제 자체에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니네한테 안 팔아 그래도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는 이제 생산 기반이 갖춰지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CRM엔 저희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사실은 산업 육성법입니다. 왜냐면 원래 우리나라도 광산이 없는 게 아니라 광산이 있습니다. 근데 광산을 왜 운영을 안 하냐면 광산을 채굴하게 되면 광산에서 나온 광미들이 엄청나게 환경에 안 좋습니다. 리튬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우라늄 광산에 붙어 있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걸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보조금을 왕창 때려가지고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보조금 때리겠다는 거, 기술 개발에 때리겠다는 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채광 산업이랑 가공 산업이랑 재활용 산업을 키우겠다는 거가 달려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제 쭉 넘어가서 환경 발자국이라는 걸 요구합니다. 핵심 원자재 1kg 생산하는데 도대체 CO2가 얼마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부영향화 물질은 얼마나 내놓고 오존층 파괴 물질은 얼마나 내는지 계산해가지고 그게 일정 이상이 되면 EU에 진입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뭐 어디가 제일 부담스러울까요? 어느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저감하려는 노력 자체가 별로 없는 나라니까. 자, 전기차 보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 건데요. 작년에 프랑스판 IRA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프랑스에 대해서 이제 전기 승용차 한 47,000유로 정도, 우리나라 돈은 한 6,000원에서 7,000만 원 정도 하는 차량에 대해서 개인은 한 5,000유로까지, 뭐 특수한 케이스는 한 15,000유로 가까이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받으면 바보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데 쉽지가 않습니다. 예,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탄소 발자국이 14.25톤 이내로 나와야지 보조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녹색하고 노란색인데 녹색은 특수 케이스고 일반 케이스가 노란색인데 일반 케이스가 21톤 이상으로 매출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12톤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가장 환경성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한 60점 정도에 해당하는 14.25톤이 이내로 들어와야지 보조금을 주겠다는 게 프랑스의 입장입니다. 이게 쉽냐 어렵냐 같이 한번 보시죠. 전기 자동차를 구성을 그냥 큰 뭉탱이로 떼보면 철강하고 알루미늄 소재, 그 다음에 기타 원자재, 그리고 배터리 이 정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마 철강이 제일 양을 많이 차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 그리고 배터리인데 배터리도 좀 무게가 나가죠. 전기 자동차는.
요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난 다음에 조립하는 공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운송하는 것까지 총 6개 항목으로 전기차가 원료부터서 시장 가는 데까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철강 배출 개수, 알루미늄 배출 개수, 조립 공정 배출 이런 배출 개수들을 다 해가지고 더하는 건데 이 더하는 게 아까 얼마였냐면 14.25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차량들 중에 이 14.25톤을 터치한 차량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요 운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끝에 있잖아요. 프랑스는 어디 있습니까? 유럽 저쪽 반대쪽 끝에 있잖아요. 뭐 어떻게 운송을 할까요? 로로라고 하는 카캐리어라고 하는 배, 전용 배에 실어가지고 한참을 갑니다.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차량은 한 14톤 정도 나옵니다. 14톤 조금 더 나오는데 그러면 해상 운송이 얼마 나오냐면 3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면 어떻게 대본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냥 그 슬로박 공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생산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원하는 게 IRA 법안들입니다. 미국, EU 뭐 이런 거죠. 근데 생산 기반이 넘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동차는 굉장히 많은 부품의 집합체잖아요. 우리나라 울산에서 만들다가 슬로박으로 이렇게 생산 전환이 되게 되면 거기에 붙어있는 부품 기업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공동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은 이걸 맞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디서 탄소가 나오는지 다 체크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다 해야 됩니다. 그거를 누가 할까요? 사람이 일일이 쫓아다니기 어렵습니다. 공급망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공급망에서 다 협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만드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배출 개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배출 개수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막혔군요. 하나, 둘, 셋, 네 개는 우리나라한테 조금 언더 에스티메이트 되어 있어요. 되게 우호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데 요 해상 운송 배출 개수는 오버 에스티메이트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것보다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아까 3탄 나왔다는 건 요 오버 에스티메이트 된 걸 쓴 거고 우리나라 고유 걸로 계산해 보면 1톤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1톤 정도를 다른 데서 줄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생산 기반에서 CO2가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대기업도. 자기 공급망을 다 파야 되는데 못 팝니다. 상생협력법이라는 것 때문에 갑질로 걸릴 수가 있거든요. 못 팝니다.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제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거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내 자동차 판매 그 가의 10%나 되는 엄청난 보조금인데 이걸 못 받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시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잘 아신다고 하고 사실 이 내용 또 다음에 또 보실 수가 있어가지고 저 좀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EU 안에서는 이제 EU ETS라 그래서 생산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내보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내게 하고 좀 세이브를 잘하면 그걸 거래해가지고 이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배출권 거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만 그렇게 했더니 그 비용들이 전부 다 원가로 넘어가 버려 제품 단가가 올라갑니다. 야, 이건 공평하지 않아. 한국 니네 아니면 일본 니네, 중국 니네, 니네 제품들이 좋긴 한데 니네들도 충분히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만큼 니네도 부담해야 되라는 논리가 나온 거고 그게 제도화된 게 CBA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EU ETS 비용이 80유로라고 한다면 그 중에 20유로 정도는 이제 기지불 탄소 가격, 만약에 기지불 탄소 가격이 20유로 정도 지불했다고 한다면 그 차액 60유로 정도는 더 내야지 우리랑 경쟁하는 게 리즈너블한 거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얘기는 그거고 자 그래서 제품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고유 내재 배출량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EU ETS에서 무상으로 할당되는 양을 뺀 만큼을 EU CBAM 인증서를 구입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검색 한번 해보시면 EU 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요거 참석해 보시면 더 전문가분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전환 기간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인데 전기는 우리나라에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뭐 모니터링을 하고 또 추정값도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확정이 되게 되면 품목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추정값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즉 모든 기업이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해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현재는 분기별 보고서지만 이제 확정기가 2016년 1월 1일부터는 연유 1회 시범 보고서를 내야 되고 정확해야 됩니다. 틀리게 되면 벌금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검증하지 않지만 검증 보고서 해야 되고 지금 인증서를 사지 않지만 인증서를 사야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 현재는 이제 과징금이 뭐냐면 분기당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확정 기간이 되면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제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인증서 제출하지 않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톤이다. 그러면 1톤당 100유로 시작해서 100톤이니까 10,000유로를 이제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환 기간 동안에는 고유 내재 배출량이 얼마인지 정도만 신고하게 되는데 확정이 되게 되면 이걸 신고를 하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검증을 하게 되고 EU에서 할당한 요 값만큼을 빼서 우리나라도 배출권 거래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이 있다라면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EU 영내로 수입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EU 안에서 줄이는 것처럼 니네도 비용 부담해 이런 겁니다. 자, 상품 이용 업종, 무역 업종이 있는데 이제 EU에서 수입 통관할 때, 그 다음에 뭐 수출 통관할 때 EU로 수출하는 기업이 이제 판매하는 뭐 이런 모델들이 있고, 타입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등록부라는 곳에 시범 보고 제출하게 되어 있고, 타입2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신고인은 EU 현지에 있는 이제 보고신고인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제출하고, 아니면 기업의 전구물질의 즉가적 고유 내재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전구물질의 직간접 고유 내재 배출량 정보를 강제적으로 제공하게 할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 중에 이제 타입1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접 수출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환등록부라는 곳에 이제 접속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다음 주 월요일에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보고서 제출 주기가 시작돼가지고 원래 이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를 올해 2월 29일까지 제출했어야 하고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배출량에 대해서 4월 3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내에 수정을 해야 되고 수정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과징금이 맞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내용하고 통지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템플릿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재 배출량 산정하는 방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재 배출량을 산정할 때 쓰는 기본값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범 자료를 보시면 원문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범위, 예를 들어서 20년 요 기간 동안에 대해서 배출량은 23년 데이터, 수출량은 23년 4분기 데이터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타사 거에 대해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최신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허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전화로 상담하실 분들은 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 온라인 상담은 이쪽에 콤파스라고 하는 곳으로 저는 여기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런 가이드란이 있을 겁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짧게 시사점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스콥 3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겁니다. 이걸 강화해야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EU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EU는 정확하고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렇게 가고 있고 이걸 대충 하면서 비용을 세이브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봅니다. 동남아,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EU는 이런 환경정보하고 금융하고 연결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고 관련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는 장기적으로 자기네 산업들을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산업들을 이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하고 관련돼서 데이터 수집 전달 체계에 대해서 기업들이 구축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저는 폭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업들이 그렇게 해야지 데이터 공개가 가능할 겁니다. 주먹구글은 데이터 공개가 불가능할 거고. 그리고 제3자 적합성 평가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데이터들을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검증한 쪽에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인지. 만약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저 같은 검증심사원이 가가지고 내용을 들여다보는데 한 4일 걸리거든요. 그러면 국내 검증심사원이 3회인데이면 한 3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외국 검증심사원 같은 경우는 한 8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